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들 다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도교육과 교수 성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네. 저희 교육종합연구원에서는 매년 두 차례씩 우리 내부 연구자분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올해는 두 번째지만은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3회 연구자 국제학술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어, 오늘 또 하루 종일 이제 발표가 있는데요. 어, 계속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아마 순서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또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행사는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원에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또 공개를 해서 공유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좋은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종합연구원에서는 계속 저희가 혁신적인 내용들 그리고 우리 연구원분들께서 계속 좋은 연구들을 진행하시는데 그런 연구들을 소개를 하고 어, 이 학계에 좋은 콘텐츠들을 또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온오프라인으로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발표자로 어, 김성훈 박사님, 저희 교육종합연구원 개원연구원이신데요. 첫 번째 김성훈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가상세계형 메타버스를 활용한 입자 개념 역할놀이 비유 수업에서 나타난 중학생의 학습 촉진 요인 탐색입니다. 예, 예, 진행합니다. 네, 마이크를 써도 되죠? 네, 네. 책 건데요. 마이크 아니고 네. 마이크 여기다가 내려 교육 같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과학교육과 화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개건연구원으로 있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가상세계형 메타버스를 활용한 입자개념 역할놀이 비유 수업에서 나타난 중학생의 학습 요인 탐색입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다양한 부분에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래서 교육 분야에도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입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디지털 소양 함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교수 학습 방법에서 VR, AR, 소프트웨어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 디지털 기술 중에서 메타버스라는 이제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이라는 메타라는 용어와 세계라는 유니버스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로 서로 연결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개념이 되게 넓은데,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AR,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세계, 이 네 가지 유형들을 다 포함해서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상세계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활동이 중심이 되는 환경으로 현실 세계에 대안적으로 설계된 디지털 공간입니다. 이제 여기서 참여자들은 아바타를 활용해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학생의 흥미와 몰입도, 실제감 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구성주의에 기반한 문제중심 학습, 협력적 시뮬레이션 등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외 가상세계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문헌 검토와 이론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들은 실증적인 연구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주로 초등학교 생명 영역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이 연구들은 학생과 메타버스 사이의 시각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다양한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환경 탐색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많았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나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포함한 설계는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이 수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이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에서 나타난 특징이나 상호작용 양상 등은 분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거는 가상세계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수업으로 추상적인 과학 개념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역할놀이 비유 활동을 이제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기체 성질 단원에서 가상세계형 메타버스를 활용한 역할놀이 비유 활동 수업에서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수업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총 4차시의 수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처음 2차시는 잽 조작법과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잽 환경에서 이루어져 학생들이 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3, 4차시는 역할놀이 비유활동 수업으로 증발, 확산 각각 1차시의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수업은 제 플랫폼에서 이루어졌고 아바타 기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학생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메타버스 환경에서만 상호작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놀이 수업은 역할놀이 비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개념 복습, 그 다음에 역할놀이 비유 활동, 대응 명료화, 비유물과 개념 사이의 속성 대응 활동, 그 다음 네 번째로 비유물과 개념 사이의 차이점 찾기, 이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구성한 예시를 보시면 이제 이것처럼 입자들로 메타버스 환경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개념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개념을 복습하는 퀴즈가 있어서 이 퀴즈를 공부하고 풀어야 이제 본격적인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본격적인 활동으로 왼쪽에는 아세톤의 증발 실험을 이제 따왔고 오른쪽에는 암모니아 확산 실험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사전 상태와 사후 상태를 보고 이제 아세톤 같은 경우는 사후 상태를 아바타로 표현하는 것, 암모니아 확산 같은 경우는 사전과 사후를 학생들이 아바타로 표현하는 것이 본격적인 역할놀이 비유 활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응 명료와 네 번째는 목표물과 비유물의 차이점 찾기인데요. 이거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삽입을 해서 학생들이 활동지 형태로 풀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이나 그 다음에 퀴즈 이런 것들은 다 이 오브젝트라는 이 객체에 넣어서 학생들이 상호작용해서 힌트를 찾고 혹은 공지를 찾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8명의 중학생이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학생들은 기체 성질 단원은 학습한 상태였고 역할놀이 비유에 참여해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소집단은 4인 소집단 2개, 5인 소집단 2개로 무작위 배정을 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은 1인 1대 노트북으로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개발, 연구 참여자 모집, 수업 참여, 면담 이런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연구 분석은 지속적 비교 방법을 통해서 모든 조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행동 양상과 상호작용 특징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3인칭 시점을 통한 입자의 속성 이해였습니다. 이 제비라는 메타버스가 3인칭으로 전체적인 시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조망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 가상세계 활동을 체험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이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의 면담입니다. 그래서 직접 활동을 하면서 입자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면담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입자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입자의 분포와 개수에 대한 논의 양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기체 성질 단원의 성취 목표는 증발과 확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입자 모형을 통해 입자 수준에서 이 현상들을 해석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분포를 파악하고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바타의 위치를 논의할 때 퍼트려야 기체 입자처럼 보인다, 뭉쳐있으면 안 된다와 같이 이 자신의 아바타를 기체 입자와 연결하여 논의하면서 증발과 확산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활동을 할 때도 활동 초반에는 학생들이 한 군데에 밀집하게 표현하였으나 이제 3인칭 시점으로 어,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위치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기체와 액체 아바타의 개수 또한 초반에 고려하지 못했으나 개수를 고려하여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의 활동 모습인데 위의 사진에서 보면 학생들이 뭉쳐 있고 개수 같은 것도 조절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인칭 시점으로 관찰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분포를 조정하고 개수를 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면담과 같이 전체적인 활동을 관찰할 수 있어 분포와 개수 변화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놀이 비유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상세계를 활용한 이 연구에서는 활동과 동시에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입자 개념이 학생들의 오개념이 많이 발생하는 개념인데 이런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활용하는 것은 입자적 관점에서 증발과 확산 현상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자의 모양에 대한 논의인데요. 그래서 이 가상세계 특징 중 하나가 아바타를 활용한다는 것이고 이 학생들은 아바타의 외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아바타로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고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 개념상 오개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구자는 이제 물질에 따라서 다른 외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복습하는 과정에서는 물 분자랑 이제 그 다음에 아세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렇게 세 개를 다 다른 외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활동 초반에는 자신이 꾸미고 싶은 대로 아바타를 꾸몄으나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같은 입자는 같은 외형이다 라는 것을 논의하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학생들의 활동 모습인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유 활동에서 학생들은 입자의 개수, 모양과 같은 구조적 속성이 변한다는 오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상세계형 메타버스 3인칭 시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를 비교적 쉽게 파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가상세계에서 힌트 탐색과 공유에 따른 논의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놀이 비유 활동은 주로 교사가 규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상세계형 메타버스에서는 학생들이 힌트들을 스스로 상호작용하고 이 힌트를 얻고 입자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은
한 명이 힌트를 찾으면 그 학생이 힌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머니 힌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 협동학습에서는 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하위 수준 학생들도 힌트,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여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생들이 힌트를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경우 소수의 학생이 활동을 주도하고 나머지는 수동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힌트를 다 확인하더라도 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예시는 이제 두 명이 각자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형 메타버스 환경이 이제 힌트나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도 쉽게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이를 탐색하고 공유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논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공유하고 논의해야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거나 학생에게 리더, 기록자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구하고 탐색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3인칭 시점은 학생들에게 관찰과 참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여러 입자의 특징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환경에서 1인칭에 비해 몰입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잘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상세계 환경이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 힌트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나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면 효과적인 논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참여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기체 성질 단원에서의 비유 활동만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진행된 다양한 역할놀이 비유들을 가상세계 환경에서 적용해보고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러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 수업이라든가 실제 지금은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런 방식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 수업이.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 같은 환경이는 코로나 때 조금 많이 네. 유행을 했었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꽤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에서는 사실 많이 이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분들이 아직까지 잘 몰라서 못 쓰는 거라고 생각해서 좀 이런 수업을 개발하고 적용을 해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면은, 뭐, 코로나 이후에도 그 선생님들이 또 선호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면은 더, 이, 더 많이 이러한 수업 방식이 펴졌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어,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이런 메타버스 환경이 좋다, 나쁘다고 해도 그냥 이제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아직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선생님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다른 선생님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뭐 온라인에서든지.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이것으로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성훈 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발표는 우리 교육종합연구원 개군연구원이신 어, 이혜경 선생님, 예, 예, 온라인으로 나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네, 이혜경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어, 이혜경 선생님은 오늘 발표 주제가 예비과학 교사들의 AI에 대한 생성적 담화, 협력적 탐구를 통한 실천적 자기 형성인가요? 아니요, 지식인데 오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요. 실천적 제목이 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지 형성인가요? 아니요, 직이 지식. 형성인가요? 실천적 직이 형성. 우리가 안 들려요. 어, 아, 마이크를 왜 안 들리지? 네. 안녕하세요. 들리실까요? 우리가 안 들리는데요. 들리세요, 우리? 우리 네, 소리 들리세요? 온라인은 잘 들립니다. 우리 네, 거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잘 들리신다고 네? 여기 우리 소리는 이야기는 잘 들리는데, 이혜경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 어, 어, 네. 그쵸. 이혜경 선생님, 그쪽 어, 마이크 기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뭘 한번 해보시면, 가석현 선생님 들어와 계시니까 한 번만 그쪽에서도 가석현 선생님 한 번 켜주실래요? 가석현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쪽에서도 들리시나요? 예. 저희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선생님 저희 쪽에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잘 들립니다. 이혜경 선생님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라, 저희 소리가 정말 돼야 되는데. 네? 다 켜져 있는 것 같은데. 펴져 있는데, 그쪽 이혜경 선생님 쪽이 뭔가 닫혀 있는. 제 목소리는 들리시나요? 네 가석현 선생님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아, 들려요. 혹시, 이혜경 선생님 목소리 들려요. 네, 다행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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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은 이혜경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예비과 교사들의 AI에 대한 생성적 강화, 협력적 탐구를 통한 실천적 직위 형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발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이 제가 공유가 안 되는데, 혹시 공유를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되시나요? 네, 이제 됩니다. 제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에서 AI 활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협력적 탐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터에는 직이라고 오타가 되어 있는데요.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맥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AI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들, 교육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육 분야에서 AI가 되게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습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의 형태를 바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대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학습의 능력과 사고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쇼킹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대학교에서 AI를 활용을 해서 집단적으로 컨닝을 하는 것과 같은 사태가 발생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전에는 없었던 AI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하면서 이제 굉장한 다양한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챗 GPT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는 교육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들한테 새로운 학습과 교수의 도구로서 되게 많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주고 있는 동시에 여러 가지 도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교사교육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됐는지 살펴를 보면은 이제 AI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이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던가 지식,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이거를 도입을 했을 때 예상되는 기대와 도전 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대량으로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활용해본 선생님들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교사들이 실제로 이거를 활용해 본 경험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 수업에 받아들이고 써먹는 데 있어서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용의 기회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이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이제 충분하게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한 지식 기반이 마련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식에 대한 조사는 되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분들이 실제 자신의 실행에서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는 교사들은 AI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실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탐구를 진행하는 게 이분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식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AI 활용한 과학교육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이 연구에서는 이 과정, 담화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 담화를 통해서 이 예비교사들이 어떠한 실천적인 지식을 구성하였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비교사들의 탐구의 과정을 촉진한 조건을 이해하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연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비 과학교사들이 과학교육에서 AI 활용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담화적인 상호작용이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실천적인 지식을 구성하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질문으로는 어떤 조건에서 이러한 예비 교사들의 생산적인 탐구와 담화가 촉진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이제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맥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일단 제가 강의를 했었던 사범대학 전공 강의에서 진행되었던 탐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3, 4학년 학생들, 기본적인 교육 과목들은 다 이수한 학생들이 듣는 어드밴스드 된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주요 과학교육 담론들을 모듈 형식으로 다루는 그런 강의였고요. 그 중에 4주에 거쳐서 AI와 과학교육에 대해서 저와 예비교사들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소규모 강의였기 때문에 12명의 학생이 수강하였고, 이 수강생 모두가 이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의 진행과 여기서 수집되었던 자료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주차에는 AI와 과학교육에 대해서 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주요 주제에 대해서 예비교사들이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토의를 해보았습니다. 이때 설문조사 결과하고 그 그룹 토의 담화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에는 이번에는 예비교사들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AI를 활용한 과학 탐구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성했었던 탐구 보고서를 수집을 하였고요. 세 번째 주차에는 이번에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AI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업을 한번 설계해보고 모의 수업 실현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쭉 돌아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는 글을 한번 써본 다음에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소감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찰 보고서하고 성찰 소감 담화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은 쭉 전사본을 만든 다음에 읽어내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다니는 에피소드가 되었는데요. 에피소드는 총 2개를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활용에 대한 그 예비교사들의 논의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이 AI 시대에 과학교사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에피소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연구 질문, 어떤 담화적 상호작용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실천적 지식을 만들어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생성적 담화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와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담화 패턴 식별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 생성적 담화 과정에서 실천적 지식을 어떻게 디벨롭했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런 생성적 담화가 촉진됐었던 맥락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또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비교사들의 담화는 과학교육에서 AI 활용에 대한 그들의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예비교사들은 되게 다양한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와 같이 긍정적인 관점, 낙관적인 관점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인용문 좌측 보시면은 다방면에 있어서 학습 효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거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식조사 결과를 저하고 예비교사들이 함께 보면서 같이 패턴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자기 관점을 동료들에게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관점을 탐구 공간으로 가지고 오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제 서로의 관점을 파악을 하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탐구의 출발 지점, 공유된 출발 지점을 만드는 것에 이 시간들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인식 조사를 저와 학생들이 같이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함께 탐구할 주제들을 같이 선정을 했었고, 이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탐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AI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이런 탐구의 구조라던가 아니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대화 환경 같은 것들이 이러한 담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비교사들의 담화는 AI의 역할에
탐색을 해보고 그 역할에서 비롯되는 긴장을 문제 삼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 그룹 토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긴장 같은 것들이 표면화되었습니다. 특히 예비교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 AI가 기존의 단순한 전통적인 도구와 똑같은지 아니면 그거와 결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긴장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거는 우리가 연필처럼 전통적인 도구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수업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는 AI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한 학습 수단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학생들은 AI라고 하는 거 기존의 것이랑 너무 달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는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팽팽한 관점들이 같이 이 담화 공간에 존재하면서 논의를 진행을 하였고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AI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포지션을 정리하는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I를 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학습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변화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명확한 딜레마는 뭔가 하나의 정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로 이 담화 공간에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드러내고 대립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담화가 촉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담화는 이제 실천 기반 추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AI 역할에 대한 딜레마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끝나고 제가 학생들한테 AI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과학 탐구를 시연을 해 주었고 학생들한테 하나의 주제를 선정을 한 다음에 빅데이터 가지고 와가지고 AI를 이용을 해서 탐구를 하나 해보라고 이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래 보시면 실제로 진행했었던 탐구 사례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요. 계절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가 있을까? 혹은 평균 기온에 따른 식중독 환자 발생률이 다를까와 같이 자기들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탐구를 학습자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차에는 이제 학생들이 예비교사, 교수자의 입장으로서 AI 활용한 과학 수업을 디자인하고 수업 시연을 진행을 하고 성찰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 입장 그리고 교수자 입장에서 탐구가 진행된 다음에 학생들은 여러 가지 소감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입장으로 경험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잠시만요. 그 교수자 입장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유용성과 실질적인 고민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미가 정교화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학생하고 교사 모두가 AI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 성공적으로 하는 거 너무 어려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AI라고 하는 그런 활동 자체에만 몰입을 한 나머지 과학학습이라고 하는 중요한 본질적인 목표를 잃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보여주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접근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데 굳이 AI를 왜 도입해야 될까와 같은 고민들도 나타나면서 학생들이 같이 의미를 풍부화하는 논의들이 진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교수자로서 AI를 과학학습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경험과 그리고 이 경험에 대해서 성찰하는 과정은 이제 AI가 과학학습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담화를 촉진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교사들의 담화는 과학교육에서 AI의 유의미한 활용을 위한 좀 공유된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차 수업에서는 그동안 활동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성찰 노트를 작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료들과 성찰 토론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때 공통된 언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특히 AI를 과학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은 성찰 보고서라던가 토론에서 AI라고 하는 건 이제 단순한 도구나 전통적인 도구가 아니다. 학생의 과학학습과 과학 수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 도달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되게 전문적인 판단, 교육적인 판단이 되게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교사들의 생산적인 담화 패턴은 이제 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비교사들은 담화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문제에 대한 긴장을 분석을 하고 이걸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실천적인 지식을 구성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함께 딜레마를 탐구하고 재구성하면서 뭔가 실질적인 접근이라던가 지식 같은 것들을 학습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담화들은 조금 긍정적이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었는데요. 실제 학생들이 학습자의 경험을 해보고 교수자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담화를 진행하였을 때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 기반의 논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비교사들의 생산적인 담화는 뭔가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실질적인 딜레마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예비교사들의 경험 기반 자원을 활용하였을 때 이러한 생산적인 담화가 촉진되었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AI를 활용한 의미 있는 과학 교육을 위해서는 예비교사들한테 AI 기술이란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이거를 활용할 때 있어서 교육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으로 이동해야 함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생산적인 담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과학 교육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주셨는데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세요? 코멘? 저희 이혜경 선생님 이제 과학 수업에서 AI를 활용했을 때 근데 결국에 과학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검색할 텐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까 데이터베이스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 대상들의 신뢰도 이런 데 대해서는 예비 교사들의 어떤 성찰이 좀 있었을까요? 네, 초기에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라던가 무엇을 데이터로 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학생들이 학습자로서 이거를 경험할 때도 잘 진행되지 않다가 교수자로서 수업에 활용할 때 비로소 학생들이 아무 데이터나 취해서 탐구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 기반의, 실천 기반의 활동이 이런 협력적인 탐구에 수반되었을 때 조금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넣어봤을 때, 잘못된 정보 같은 것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비슷하거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실험 참여자들이나 어떤 이런 성찰 일지 같은 거를 쓸 때도 같이 모둠 활동을 할 때에도 결국 같은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는 어, 유사한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어, 우리의 논의나 담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본래 우리는 다양한 것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컨선이 있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우려를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업 구조상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너무 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사가 어느 정도의 구조화된 활동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니까 뭔가 똑같은 AI 툴을 사용을 하고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니까 산출물이 획일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AI를 활용하는 게 꼭 좋은 것일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똑같은 결과물을 얻는데 이게 정말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비교사들도 같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었습니다. 네, 이게 지속적으로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연구자들에게는 큰 타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활용한 어떤 편향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연구자들이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인 성찰적 이제 그 태도로 임해야 될 텐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AI를 다루는 한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업 관련한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혹시 질의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로어에서 더 이상 리액션이 없으시면은 네,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석현 박사님 들어와 계신데, 네. 그런데 발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세레모니가 하나 있어요. 어, 네, 그 가석현 박사님 발표 전에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교육종합연구원에서 우수 연구자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연구원분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서가 들어와서 어, 아주 객관적이고 엄정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어, 원장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패널을 영역별로 저희가 인문사회계, 과학교육, 자연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우수 연구자를 두 분을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음, 어, 그 이제 과학교육에서는 우리 교육종합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가석현 박사님이 우수 연구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하시기 전에 우선은 이 우수 연구자상을 드리고, 예, 그리고 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수 연구자상 시상식을 짧게 하겠습니다. 우수 연구자상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선임연구원 가석현. 귀하는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 활동을 통해 다수의 우수 논문을 발표하고 전공 분야 학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수한 연구 성과를 통해 본 연구원의 연구 위상을 높인 공로가 크므로 이에 우수 연구자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장 성상한드림.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이나요? 아, 예, 잘 보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베트남에 계시죠? 아, 지금 대만에 있습니다. 아, 대만에. 예, 대만이시구나. 예, 예, 예. 대만에서 귀국하시면은 우리 교육창업연구원에서 이거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시금 축하드리고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공지된 주제하고 조금 다른가요? 아니요, 같습니다. 같나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발표 아, 제목이 Science 제가 Teachers 한국어로도 이건가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Science Teachers Technical Difficulties in Using Physical Computing and the Internet of Things into School Science Inquiry. 제목이 이렇네요. 예, 네. 네. 그러면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종합연구원 선임연구원 가석현입니다. 먼저 우수 연구자로 선정돼서 이렇게 뜻깊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상은 어렸을 때 받나, 예, 지금 받나 너무 받을 때마다 기분이 아주 좋네요. 예. 오늘 발표할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아두이노와 같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도입할 때 우리 교사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는지 그런 생생한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교육을 확 바꿀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실제 그 기술을 다루는 교사가 이 기술을 자기가 이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기술을 사용할지 말지 이거 최종적인 결정권은 현장 교사한테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사들이 실제로 새로운 기술을 학교에서 받아들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그 학생들이 과학자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참탐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늘 특정 도구가, 그러니까 도구의 결핍이라는 문제 때문에 다양한 탐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교과서 안에 있는 그런 탐구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이제 실험 기구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근데 뭐 참탐구는 그런 무슨 레시피를 따라하는 그런 탐구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주제를 정하고 직접 이제 탐구를 해나가는 건데, 만약에 학생이 나는 우리 그 지역사회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데 학교에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가 다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마다 자기가 원하는 탐구의 종류가 다르고 또 그럼 실험 설정이 다른데 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설계한 그 실험에 맞는 장비인지도 뭐 항상 충족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뭐 학생이 어떤 탐구를 할 줄 알고 뭐 다 준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학교는 이런 특정 장비의 문제 때문에 단순한 탐구, 그리고 뭐 레시피 같은 탐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그 아두이노는 하나의 이제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기계를 만들려면은 무슨 장치를 만들려면 그 전기공학에 대한 그런 지식도 필요하고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런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식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그 엔지니어라 할지라도 자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면은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두이노는 이러한 장벽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그런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 능력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전기공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나 쉽게 기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기계를 만들려면 옛날에 난이도가 뭐 100이었다라고 치면은 지금은 한 이제 10 이하로 이제 줄어든 건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게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이 지식이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그냥 학교에다 던져준다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아두이노가 학교 탐구를 많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도 왜 현장 정착이 어려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이 기기가 학교에서 학교 탐구를 지원하는데 정말 잘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음, 제가 기존 연구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아두이노 같은 것들을 이제 아두이노, 뭐 라즈베리 파이 이런 것들을 이제 총칭하는 게 이제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용어인데, 이 피지컬 컴퓨팅이 교육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제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니까 뭐 화학 실험 도구로서 저렴하게 화학 실험 도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연구한 경우도 있었고, 또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 도구로 만들어서 내가 직접 특정한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탐구를 하는 뭐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이제 약간 멋있어 보이고 뭔가 팬시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연구자가 떠나고 학교에 이 장비를 다시 던져줬을 때 교사들이 잘할 수 있냐? 아니면 처음에 이 교사들이 이런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면서 뭐가 어렵고 잘 이렇게 안 돼가지고 고생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연구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의 초점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연구에 대해서 이제 좀 자기 연구가 더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반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내가 이제 연구자로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사실 이게 멋있어 보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자기가 멋있어 보이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게 학교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잘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게 본 연구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기술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포괄적인 기술적 해석학적 질적 연구, 이 방법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뭐 특별한 그런 연구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인터뷰와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관찰하면서 작성한 일지,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겪는 그 기술적 어려움들을 이제 코딩을 하고, 그리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교사들하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정말 진짜 어려움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이 연구가 동일한 세팅 3개를 해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한 다음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비교를 한 연구가 아닙니다. 질적 연구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고 싶었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러한 생생함 같은 걸 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연구실에 있는 실제 현직 교사이신 우리 연구실의 선생님들 3분을 이제 모셨고, 그 선생님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실제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밀착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두이노라는 도구를 과학 탐구에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한 선생님을 섭외를 해서, 여기 이제 안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도입을 할지, 학생들한테 어떻게 쓰게 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선생님이 겪은 어려움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성찰하고, 그래서 새로 다시 프로그램들을 개선하고, 다시 그 다음 선생님인 배 선생님한테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긴 문제들을 다시 또 개선해서 또 차 선생님한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는 한 20에서 40대 정도 되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성별은 뭐 남자, 여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중학생이었지만 그 환경이 상당히 달랐어요. 그래서 A 선생님은 과학고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이거를 도입을 했고, 또 온라인 환경이었어요. 그때 그 코로나가 심해서. 그리고 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내 자율 동아리에서 이제 적용을 했고, 이 선생님은 이제 온 오프라인을 이제 섞어가지고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차 선생님은 여기 지자체 교육센터라고 써 있는데, 여기 시흥시 백오신도시에 있는 그 스노콘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투입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100%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연구 결과로서 얻게 된 그 어려움은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적합한 기술 선정의 어려움인데요. 이 아두이노라는 게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신제품을 개발할 때 아두이노로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시 이제 이게 이제 쓸만하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최종 생성까지 만드는데,
그러니까 아두이노가 단순히 교육용으로 쓰라고 만든 것은 절대 아니고 결국은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 산업 현장에도 쓰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 당장 아두이노와 경쟁하는 뭐 라즈베리 파이 뭐 아니면 그런 그 마이크로비트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 이제 하나 고르니까 또 센서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센서도 뭐 전압이 다르고 그리고 얘네들은 뭐 통신하는 방식이 다르고 너무 이제 종류가 많으니까 아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뭐 코딩을 하려면은 뭐 어디에 이제 자기가 이제 100% 창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인터넷에서 자료를 참고를 하는데 자료들이 이게 믿을 만한 건지 아니면 쓸데 있는 자료인지 쓸데없는 자료인지 이런 거를 이제 구별하는 게 어려웠다고 했고요. 그리고 변수의 복잡성이라는 거는 이 기기가 뭔가 작동을 안 하는데 이 기기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만한 부분들이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이제 법과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IoT를 쓰면서 통신을 하다 보니까 전파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그 보안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제일 개방적인 탐구였고 제일 초기의 시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두이노를 사가지고서 애들이 이제 CO2를 측정하고 싶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CO2 센서를 사다가 그냥 준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탐구를 틀어막는 그런 문제들이 인터넷 쇼핑몰 사진과 달리 이 피네더라는 거는 이 센서가 있으면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 같은 건데 그 다리가 부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업체에서는 아, 너가 직접 납땜해서 붙이라고 이렇게 재료들을 준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인두기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미 그 코로나 환경이랑 이제 키트를 다 우편으로 배송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사실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이런 것들마저도 선생님들은 처음 하기 때문에 이런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겨우 요거 하나 때문에 한 일주일인가 2주 이제 시간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신뢰성 문제는 선생님이 결국 그래서 다른 센서를 다시 구했어요. 그래서 구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인터넷에 공개된 코드를 이제 가져와서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이 코드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값이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측정이 돼서 나오는 값인지 아니면 노이즈인지 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도 애들이 선생님 이거 잘 나오는 거 맞아요 하는데 선생님도 모르니까 선생님도 약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이거 우리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자기 데이터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그런 탐구 욕구를 떨어뜨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여기서 누구라는 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만든 사람들인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 판단하는 것도 뭔가 알아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너무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 A 선생님이 너무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우리 B 선생님, C 선생님으로 가면서 저희가 이제 해결을 했던 한 가지 중에 방안이 이 블록 코딩을 도입을 해서 원래는 오른쪽 같이 이렇게 그 텍스트로 다 코딩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얘를 단순히 블록 코딩만으로 피지컬 컴퓨팅의 코딩이 가능하도록 엠블록이라는 걸 이용을 했고 그리고 과학 탐구에 쓸 수 있는 그런 블록들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없어서 직접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교사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변수의 복잡성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선생님 말이 제일 제 인상 깊었어요. 망가진 자판기를 발로 차서 작동시킨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돼서 도대체 어디 문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전원의 문제인지, 전압의 문제인지, 센서의 문제인지, 연결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내 코드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 시스템의 그런 개발 환경의 문제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뭐 여기저기 저기저기 이제 다 고쳐보다가 갑자기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표현은 나는 망가진 자판기를 발로 찼다. 그리고 그래서 작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작동이 되는데 이것마저도 잘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센서를 사가지고서 그 와이파이를 연결을 시도하는데 학교에 와이파이가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니까 학교에서 그 교육청 보안 규정 때문에 비밀번호만 입력해서 쓰는 와이파이는 제공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써야 되는데 애초 학교 보안 규정이 그러니까 보안 규정을 어떻게 뚫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 근데 보면은 학교 현장에서 이 와이파이 모듈을 쓰고 있는 선생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결국은 할 수 없이 쓰는 방법은 그냥 불법으로 몰래 설치를 해가지고서 쓰던지 아니면 선생님이 자기 그 핸드폰으로 테더링을 해서 쓰던지 뭐 이런 방법을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파법은 해외에서 가져오는 그 통신 장비는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주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용으로 하나 가져오는 거는 괜찮은데 학교에서 이제 여러 명이 쓰려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 개 주문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완전 기술 외적인 요인이라 기술만 다루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그런 불법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사실 이것도 회사들은 다 법적인 리스크라 뭐 법무팀에서 다 이런 걸 보지만 교사가 수업 하나 하겠다고 그런 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이 연구 말고도 이제 그 뒤에 후속 연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후속 연구로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학교 현장에 잘 적응을 이제 시켰는데 결국 우리가 쓴 방법은 어떤 그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센서를 어떤 보드로 그리고 어떤 그 개발 도구로 이런 거를 이제 다 미리 사전에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여러 개를 놓고 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애초 약간 그런 추천 메뉴 같이 이렇게 교사들한테 보여주면 교사들은 일단은 그걸로 먼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게 추가로 있으면 나중에 이제 해보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된 구성을 하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센서를 써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센서 하나만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센서에 관한 부분만 이제 수정을 하면 되니까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선생님들한테 도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최대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그, 그, 이 뭔가 기술의 도입을 이제 실패를 하면 우리들의 발상은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거는 교사의 그런 그 정보 역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 연수를 해서 가르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접근인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교사들은 일단은 과학교사고 충분히 전문성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열정이 많은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실제로 훌륭한 교사들인데 역량이 부족하니까 연수를 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저는 아니라고 봤고 이거는 교사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기술적으로 제대로 그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가 어려움에 부딪히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 코딩도 도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 구성도 제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챙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교사들이 우리들의 이제 도움 없이도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알려주면은 쉽게 이제 자기 수업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뭐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을 보는 연구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떠났을 때 학교 교실에서 그것들을 정말 잘 쓰고 그리고 편리하게 쓰고 그리고 이게 학교 안에서 널리 정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가치가 있겠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습견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저기 AI 연구원 하고 예전에 이제 지구과학 교육과에서 가석현 박사님과 같이 공부했었고 AI 연구원에서 지금 그 특허청에 그 AI 활용 발명 교육 연구하고 있는 이민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가석현 선생님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케이스에서 이제 차 선생님, 배 선생님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세 분의 그 연구자의 사례를 보여주셨을 때 이제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과 외 교육 케이스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셨으면서 동시에 수업 중 내역도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제 중등교육에서도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이 학교 급에 따라서 차이라든지 아니면 과목에 따른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음. 생물 과목에서 아두이노를 쓸 때 사용하는 센서와 지구과학에서 대기질 측정하는 센서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관점에서 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국제 연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한국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견지를 이제 연구에 조금 더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당연히 됩니다. 예. 사실 제가 이런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 문제를 구조적, 기술적 환경에서 규명을 했다. 이게 결국은 개발자의 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민구 박사님 그 산업 디자인 전공하셨는데, 이민구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그런 컨셉에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일에 이제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UX나 UI 이런 부분의 문제라고 보고 교사들이 어떻게 그냥 착착 쓸 수 있게 하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한 거고 그리고 대만과 어떠냐 하는데 대만은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변수가 많은데 약간 우리나라의 한 15년 전 그때 교육제도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뭐 네. 발명 전람회도 있고 그리고 이런 발명 대회, 교육청 단위 대회, 시도 단위 대회 아니면 뭐 그 위에 이제 뭐 국가 단위 대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지도를 해서 학생들을 상을 받게 해줘야 애들이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뭐 이런 환경이죠. 그런 환경에 받쳐지다 보니까 교사들이 상당한 그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특별한 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뭔가 IoT, 피지컬 컴퓨팅 좀 세련돼 보이니까 선생님들이 쓰려고 많이 시도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 아주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그 최대치가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실험실 내에서 하는 딱 그 정도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지원해주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제 더 말 그대로 진짜 제대로 된 IoT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그뭐 여러 교과나 아니면은 학년 단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센서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블록 코딩에서 블록의 모양을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최대한 비슷하고 동일한 방법을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교사들이 나는 이제 미세먼지 썼지만 여기서 추천해준 또 다른 센서가 있네. 그래서 이거를 써봤어요. 실제로 얘는 미세먼지 센서고 실제로 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런 센서지만은 그 코드에서는 그냥 비슷한 블록으로 미세먼지용에서 이 센서용으로 교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서울에 있는 그 현대고등학교에서도 적용을 해봤는데 그때가 이제 사실상 제일 마지막에 최근에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때는 그냥 교사들한테 이거 키트를 전해주고 하루만 그냥 설명 간단하게 한 30분만 해주고 던지고 나와도 이제 선생님들이 다 잘 쓰시더라고요. 2021년이었나요? 그게 2022년? 아, 현대고등학교는 2024년, 2024년에 예. 제일 마지막에 진행했던 거고. 근데 사실 그 박사님 영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일 거예요. 뭔가 제품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최대한 쉽게 쓰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인내심이 없고 그냥
사실 핸드폰을 사도 핸드폰 사용 설명서조차 읽지 않잖아요. 그래도 잘 쓸 수 있게 네. 해야 팔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교육 분야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의 연구가 접근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접근을 해봤습니다. 텍스처청하고 같이 그런 접근을 어떻게 중등교육까지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지 이걸 좀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초등교육까지 같이 보고 있고요. 아, 예. 흥미롭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가석현 박사님 발표 감사드리고 예, 이번에 지금 여기 자료 밑에 보면은 Technical Difficulties in School Science Inquiry라고 이게 가장 음, 최근 올해 나온 논문인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맞습니다. 주제 이외에 지구과학 교육을 중심으로 본인이 이번에 이제 음. 수상을 하셨으니까 어, 주요 연구 영역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저는 주로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과학 교육을 하는지 그 부분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만의 그 장춘행 교수님이 잘하는 것 같아서 대만으로 와서 그분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이제 풀타임으로 와서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이제 이쪽하고 교류를 하면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 생성형 AI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생성형 AI로 이제 수능 문제, 우리 이제 대학 수능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생성형 AI가 실제로 이 수능 문제를 잘 푸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제가 최적화된 그런 환경으로 해보니까 그 지구과학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그 학생들의 평균보다는 높게 나왔지만은 점수가 뭐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한 60에서 70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엄청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실 다른 영역은 거의 정복당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한 모델의 경우는 100점이 나왔어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수학은 아주 정교하게 구조화된 식에서 딱딱딱딱 가면 되지만 과학은 좀 여러 가지 특이한 그래프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AI가 좀 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애들이 컨닝을 했다. 사실 윤리적인 논란이 많잖아요. 숙제를 내줬더니 애들이 다 AI로 하더라. 근데 저는 이 접근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게 만약에 AI를 쓰지 말라고 그 룰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양심이 안 좋은 애들만 점수를 제일 잘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제를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100%다 감시를 할 수 없는데 그런 룰을 만들어 봐야 애초 적용도 안 되고 결국은 양심 있는 애들은 혼자 풀다가 점수를 낮게 받고 양심이 없는 애들은 몰래 써가지고 이기고 그래서 사실은 AI를 금지시킨다는 게 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반대로 AI가 못 푸는 과제를 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능에서 정말 AI가 못 풀었던 문제는 뭔지 왜 못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딱 그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AI가 못 풀더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만약에 문제를 내줄 거면은 이런 식으로 내줘라. 뭐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년에 이것도 이제 준비를 해서 논문 투고를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은 또 여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재밌는 재밌는 분야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발표 세 개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약 한 5분 정도 브레이크를 갖고 그 다음에 기조 강연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